안녕하세요. 세금 읽어주는 여자 자담세무에게 송애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조세 심판례를 갖고 여러분과 함께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그 결론이 아닌 참 가슴 따뜻한 결론이 나왔기에 오늘은 이 사연을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시작해보겠습니다. 제목은요.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그 금액 중에 청구인의 명의로 사용된 전세보증금을 과연 사전 증여재산에서 제외해서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지에 대한 최근 조세 심판례입니다. 처분의 개요를 한번 첫 번째로 보시면요. 이제 청구인은 2018년 12월 5일 배우자 피상속인이 이제 사망하자 2019년 5월 9일에 공동 상속인인 아들 둘과 함께 상속세 과세가액을 이제 결정을 해서 상속세를 신고 납부했습니다. 우리가 상속세를 이제 신고 납부를 하게 되면 항상 여러분이 유념해 두셔야 될 게 있는데요. 이 상속세 신고와 관련돼서는 항상 세무조사가 뒤따르게 됩니다. 상속재산가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는 무조건 필수적이고요. 50억 원입니다. 이제 50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더라도 일선 세무서에서는 항상 촉각을 세워서 피상속인 계좌라든가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부동산, 동산 등에 대해서 상속세 세무조사를 항상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필히 이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상속세를 신고하실 적에는 항상 주위의 전문가의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처분청은 2020년 이제 2월 28일부터 2020년 5월 29일까지 기간이 길죠. 거의 3개월 정도인데 이때까지 3개월간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했고 2014년 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에 이제 청구인 명의로 계약된 주택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된 그 금액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피상속인이 이제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10년간의 그 계좌를 이제 그 내역을 추적을 하잖아요. 이렇게 14년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돌아가셨던 게 2018년 12월 5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급해서 10년 이내 기간에 걸렸기 때문에 청구인 명의로 계약된 그 주택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됐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고 이에 대해서 이를 사전 증여재산으로 보아서 증여세를 결정한 후에 가산세까지 합쳐 2020년 9월 8일 청구인에게 당해 쟁점금액에 대해서 상속세 과세가액을 가산하여 상속세를 결정 고지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청구인은 이제 본인이 굉장히 이제 납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에 불복을 했고 2020년 12월 2일에 이제 심판 청구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청구인 측의 이제 주장과 처분청의 의견을 우리가 다는 못 살펴보더라도 한번 여러분 같이 살펴보시면 청구인 쪽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남편이죠. 남편과 함께 30여 년간 결혼하고 나서 참기름 가게를 운영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고 당시에 본인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분이 이제 69년도에 결혼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남자가 우위다라는 남성 우월주의적인 시각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그 경제적인 일이라든가 그 외의 모든 일을 남편 명의로 이제 통장을 계산한다거나 남편 위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사업자도 당연히 남편 명의로 냈고 그 다음에 통장 거래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남편 명의의 이제 통장을 개설을 해서 이제 사용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과거 남성 중심의 관습에 따라 사업자 명의와 부동산의 명의는 피상속인의 명의, 즉 남편의 명의로 하였고 생활자금의 관리도 역시 남편이 하였으며 청구인과 남편은 그 당시 다수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세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셨겠죠. 참기름 가게를 30년 동안 운영하셨는데 솔직히 소규모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공동사업자 등록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고 또한 부부간의 재산을 따로 구분해야 된다는 그 개념도 더욱 알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실제로 공동사업을 영위하였지만 매번 남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단일 사업자로 이제 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남편과 30여 년간 이제 참기름 가게를 운영을 하면서 본인도 청구인도 그 생활 경제력이죠. 가게 경제력에 일정한 버팀목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보증으로 당시 참기름 가게를 운영하면서 이제 주위 분들한테 이제 그거에 대한 사실을 증명을 해달라는 그 요청을 했고 이렇게 해서
하는 그 이웃들에게 4분 정도에게서 인후 보증서를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구인은 우리나라 그 의료보험이 이제 1989년에 이제 도입됐다 그러는데 이제 1989년부터 남편 명의의 그 사업장이 폐업이 되기 5일 전인 2022년 11월 13일까지 계속해서 지역가입자로 이제 지역 세대원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2020년 11월 13일부터 2004년 4월 1일까지는 직장가입자였던 그 사실이 잠시 확인된다 그러는데요. 이때 왜 그러냐면 이 참기름 가게를 폐업을 하니까 이 부인 어떻습니까? 생계를 위해서 이제 지하철 그 청소 업무라든가 주유소 식당 업무를 이제 함으로 인해서 직장가입자로 잠시 그 건강보험에 가입됐던 사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세법에 무지해서 또래 이제 다른 부부들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경제 단위로 이제 생활했고요. 실제 청구인 부부는 피상속인이 자금 관리를 담당을 했습니다. 남편이 아까 했다 그랬잖아요. 피상속인이 생전에 남긴 그 메모장을 보면 은행별로 계좌번호를 적어놓고 그 중에 3번째 줄에는 청구인의 계좌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서 이는 부부가 각자의 재산을 따로 구분해서 관리한 게 아니고 하나의 경제 단위로 생활하였음을 반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참기름 가게를 개업하고 10년이 지난 1983년 5월에 참기름 가게를 이제 운영하면서 10년 정도 벌어들인 소득과 은행 대출을 끼워서 피상속인 남편이죠. 남편의 명의로 2층짜리 상가주택을 취득을 했는데요. 당해 상가주택에서 1층에서는 이제 2002년까지 이제 참기름 가게를 이제 계속 운영을 했고, 그리고 이 가게는 이 건물은요 피상속인이 생애 최초로 취득한 부동산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그 날까지 그 청구인 명의로 소유한 부동산은 일절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재산은 모두 참기름 가게 공동사업 소득이고 그 소득이 원천이 되어서 발생한 바 청구인과 피상속인 하나의 경제 단위로 생활하였고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 인출된 쟁점금액은 부부의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또한 피상속인이 청구인 지분을 포함을 해서 공유재산을 위탁 관리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에 2분의 1에 해당하는 그 금액만큼은 청구인 즉 부인의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및 이권 상속세를 다시 경정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청구인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처분청 의견을 우리 한번 들어보면요. 피상속인의 이제 그 쟁점 금액은 피상속인의 특유 재산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의 특유 재산에서 인출해서 청구인 명의로 계약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는 사전 증여 재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해서 상속세를 플러스해서 처분한 그 근거는 정당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청구인이 사업을 운영하였는지는 이제 그 인후보증서 등으로만으로는 그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고요.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얼마였는지 그 소득 금액이 쟁점 금액이 직접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직접적인 자료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쟁점 금액의 출처가 명의만 피상속인의 계좌였을 뿐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벌어들인 소득으로 조달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매몰차게 내쫓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요. 우리 민법을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민법은 부부 별산제를 채용하고 있고 부부 중에 일방이 혼인 중에 자기 계좌로 이제 개설했다면 그 계좌에 있는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 재산으로 보는 것이 원칙적이다라고 하면서 원칙론적인 얘기를 또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이 부부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 시에 재산 분할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현행 부부 재산 제도와 재산 분할 제도의 취지상 혼인 중에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은 명의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부부의 공유 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혼인의 해소에 따라 즉 이혼에 따라 재산 분할이 단계에 이르렀을 때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할 수 있을 뿐이고 혼인 중에 대외적인 관계에서 공유적인 권리가 인정된다라거나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요.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일방의 특유재산을 다른 일방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이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비록 일방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지만 혼인 중 배우자의 재산 형성의 기여도가 인정됨에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혼 시 재산 분할의 경우와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우리가 배우자 공제를 이제 현재 6억까지 인정해주고 있잖아요. 인정해주고 있으므로 혼인 중 재산 분할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민법과 그리고 우리 상증세법에 굉장히 법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처분청의 얘기는요. 우리 민법에서 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이상 피상속인 명의 재산은 피상속인 특유 재산에 해당이 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중에 피상속인 특유 재산에 대하여 부부간 합의하에 재산 분할하였다 그러면 이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처분청의 이제 의견 한 번 더 보시면요. 피상속인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청구인에게 입금한 그 금액으로 금액은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2014년 6월 24일자에 금융거래는 청구인이 그 금액을 이제 반환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 2014년 6월 25일 피상속인의 입금 계좌에서 이제 인출하여 각자 명의로 신규로 계좌를 계산해서 나눈 사실로 미루어 보았을 때 해당 금액은 쟁점 금액과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하며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초과 지급한 금액이 없으므로 해당 금액을 쟁점 금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를 감액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처분청과 그리고 청구인의 그 주장에 대해서 심리미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요. 심리 판단에서 우리가 먼저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청구인 쪽에서 주장하는 게 피상속인 계좌 인출액 중에 이제 청구인과 우리가 처분청이 지금 대립을 하고 있잖아요. 각을 세워가지고 그 내용이 첫 번째가 피상속인 계좌 인출한 그 금액 중에 청구인의 명의로 사용되는 전세보증금 있지 않습니까? 이 청구인 명의로 사용된 이 전세보증금이 이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전세보증금을 처분청의 얘기처럼 사전 증여 재산에 포함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청구인의 주장처럼 사전 증여 재산에 포함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그 대립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두 번째가 전세보증금 전체를 사전 증여 재산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피상속인에게 2014년 6월 24일 날 우리가 청구인이 이제 지급된 금액이 있잖아요. 이 금액만큼은 사전 증여 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이렇게 두 가지 쟁점 사항이 있습니다. 이 쟁점 사항에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계법령 등을 한번 이제 같이 살펴보셔야 되는데 한번 세법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우리가 보셔야 될 관계법령은요. 국세기본법 제14조입니다. 실질과세 원칙인데요. 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거래 기속이 명의일 뿐이고 그 과세의 대상이 이제 사실상 귀속된 자가 따로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사실상 귀속된 자를 납세 의무자로 선정을 해서 세법을 적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2항은 세법 중에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인데요. 이 규정은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서 적용을 한다라고 해서 실질과세 원칙에 대해서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는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서는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서에 따른 상속을 말하는데 첫 번째 유증 그리고 두 번째가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긴 증여에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 채무 및 상속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이때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 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증여를 포함을 합니다. 즉 사인 증여라고 하죠. 이렇게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이제 사인 증여에 대해서는 10년 이내 그리고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것은 5년 이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상속세를 과세할 때 사인증여에 대해서는 플러스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새롭게 이제 최근에 들어간 그 조항인데요.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즉 민법 제1057조의 2에 따른 민법 1057조의 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가족은 아니지만 피상속인의 요양 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분도 역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에서가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 기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어서 제4조 증여세 과세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3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요. 1랑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상속재산가액이 가산하는 금액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자 1로 상속 개시 일정은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에 대해서는 역시 상속재산에 플러스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민법 제830조와 민법 제831조에서는 투규재산과 그리고 귀속불명재산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민법 제830조 제1랑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갖고 있던 그 보유재산과 혼인 중에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항 이때 부부의 누군가에게 귀속될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이때는 부부가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1조는 특유재산의 관리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가 관리, 사용, 수익한다라고 하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관계 법령 등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청구인과 처분청에 대립하고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 사실관계 및 판단을 한번 해보시면요. 2018년 12월 5일 피상속인이 사망에 따라서 상속인은 청구인과 아들 2명이 이제 2019년 5월 9일에 상속세 신고를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런 사실이 나타난다라고 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2020년 5월 29일 그 세무조사를 끝냈잖아요. 이렇게 세무조사를 끝낸 상속세 조사 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예금 계좌 그 출금액 중에 피상속인이 최종 주소지 전세보증금으로 사용된 쟁점금액이 사전 증여재산가 금액에 해당한다라고 보아 증여세를 결정을 하고 상속재산가에 가산함이 타당하다라고 해서 처분청이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부부 공동 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이기 때문에 부부의 공동재산에 해당되고 설령 증여재산으로 당의 그 보증금에 대해서 증여재산으로 본다 그러더라도 청구인이 2014년 6월 24일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그 금액은 반환금액이라고 주장을 하며 그 근거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구인은 2021년 2월 22일 그 항변서에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2014년 6월 24일 송금한 이 두 건은 거래일자와 금액이 완전히 일치하는 반면에 처분청이 제시한 그 금융거래 내역은 거래 시기와 거래 금액이 2009년 9월 16일 거래를 제외하고는 상이하다라고 하면서 청구인이 굉장히 많이 노력한 것 같습니다.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자료에 대해서 청구인이 굉장히 세밀하게 분석을 하셨나봐요. 이 부인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건을 제외하고는 거래 그 내역이 상이하다라고 하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처분청이 제시한 상기 거래 외에도 청구인 명의 정기예금이 2014년 5월 20일 해지된 후 해지 잔액이 청구인 명의 계좌를 경해서 피상속인의 계좌로 들어가 상속재산으로 결정되었거나 피상속인이 그 정기예금으로 입금되어 피상속인이 다른 계좌를 거쳐 피상속인의 명의의 임대보증금 반환에 사용된 후에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 재입금돼서 상속재산으로 결정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 명의 정기예금이 2016년 7월 28일 해지되었는데 2016년 8월 1일 피상속인 명의로 입금된 사실도 있으므로 2014년 6월 24일자 금융거래와 관련된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면서 관련 증빙 서류로 계좌거래 내역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즉 이렇게 그 전세보증금 등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전세보증금이 아니라 임대보증금 반환에 사용하기 위해서 피상속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에 사용하기 위해서 청구인의 그 예금 해지되어가지고 청구인의 그 예금이 피상속인 계좌로 들어갔다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그 임대보증금 반환에 사용하고 나서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그 금액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런 근거에 대해서 지금 청구인이 굉장히 세밀하게 파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보면은 피상속인은 71년 7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약 29년 동안
사업자 등록을 했고요. 피상속인의 수익금액이 그 피상속인의 단독 명의로 이제 수익금액이 발생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구인 명의 부동산의 취득이라든가 양도 내역은 전혀 없고 1970년 4월 15일부터 피상속인 사망인 2018년 12월 5일까지 피상속인이 남편과 이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구성한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 법률 등을 종합해서 살펴보면요, 이제 심판 청구잖아요. 심판 청구 판단하시는 이분들이 어떻게 판단하셨냐면 한번 같이 보시면 쟁점 일에 대해서 살필 건데 처분청은 쟁점 금액이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부부 공동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소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기 때문에 당의 쟁점 금액을 사전 증여재산으로 보아서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하다라는 의견이지만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30여년간 주소지가 동일한 건물에서 참기름 가게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인근 주민들이 부부가 공동으로 가게를 계속해서 운영해왔다라고 진술하고 있고요. 청구인이 제시한 피상속인이 메모장에 청구인의 계좌번호라든가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따라서 피상속인의 부부의 공동자금으로 관리하였던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피상속인이 참기름 가게 외에 달리 사업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서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형성재산은 모두 참기름 가게의 공동사업소득의 그 원천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부터 인출된 쟁점금액, 즉 우리가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이는 공동사업에서 유래한 부부 공동재산의 일부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당의 쟁점금액 중에 50%는 청구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 사전증여재산에서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즉 결론은요, 세무서장이 2020년 9월 8일 청구인에게 이제 2018년 12월 5일에 피상속인이 돌아가서 상속개시가 됐잖아요. 상속분 상속세 부과 처분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 명의로 계약된 주택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된 그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해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하라는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즉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수십 년간 주소지와 동일한 그 건물에서 가게를 운영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피상속인의 메모장에 청구인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부부가 공동으로 그 공동자금으로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상속인이 가게 이외에는 달리 사업을 했던 그 사실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당의 쟁점 금액은 부부의 공동재산의 일부라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좀 길었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제가 좀 원래 나온 그 원문에 충실하게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고자 좀 시간은 길어도 이렇게 좀 천천히 여러분과 같이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법을 적용을 할 때요, 이제 어떻습니까? 일선에서는 저희도 이제 세무사인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세무서도 이제 처분청도요, 굉장히 법에 근거해서 모든 상황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국세기본법에서는 이제 제14조에서 실질과세 원칙에 대해서 천명을 하면서 이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이제 부과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도 이제 중요한 내용이지만 그 이전에 법의 근거가 딱 있다 그러면 무조건 첫 번째로 적용해 볼 것은 근거법에 있는 내용을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연자와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그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오늘 이 내용을 이제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비록 일선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관계 법령 등에 의해서 형식주의, 어떻게 보면 형식론적으로 굉장히 치우쳤던 내용이잖아요. 민법을 들어가지고 이제 부부 별산제에 대한 그 개념부터 나오면서 우리가 이혼했을 때 재산 분할이라든가, 그 다음에 증여했을 때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에 대한 그 얘기까지 같이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처분정에서. 그러면서 어떻게든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파악을 해서 이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을 해서 상속세를 더 추징하고야 말겠다라는 처분청의 굳은 결의가 있는 그런 이제 사건이었는데, 우리 청구인이 굉장히 고생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후일담으로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처분청을 상대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청구인 얘기하시잖아요. 세법에 무지했다라고. 남성 우월주의적인 그런 시각에 갇혀가지고 생활을 30여년간 이제 결혼 생활을 유지해 오시다가
이런 일이 있고 나니까 발버둥을 살아나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이렇게 근거자료 하나하나 인후보증서를 이제 받고 이런 것까지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아무리 옆에 이웃이 와서 그래 인후보증서 좀 써주십시오. 인후보증서 쓸 때 인감증명 첨부해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힘든 상황을 하나하나 겪으면서 이렇게 정리하면서 처분청에 이러한 내용에 대응했던 그 점과 그 자세는 제가 오늘 이분에게 굉장한 감탄을 자아내게 하고 있고요. 굉장히 존경하고 싶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이러한 상황이 여러분에게 초래되지 말라는 법 없고요. 저한테 발생하지 말라는 법 없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요즘 이 내용이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최근에 좀 이 수술 후에 지금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못하고 있어가지고 주로 사무실에서 이제 심판례 같은 거 과거에 제가 잘 보지 못했던 그런 판례라든가 이런 걸 좀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러한 판례라든가 심판례 같은 거를 이제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건데 그 처분청의 그 결정이 뒤집어질 수 없는 건데 뒤집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뒤집어질라 그러면요. 청구인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든 끝까지 우리나라 그 재판 3심제잖아요. 1심에서 패하고 이제 뭐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1심부터 이렇게 잘해서 청구인의 그 주장이 받아들이면 좋은데 1심에서 이제 패하했다 그러더라도 어떻게든 번복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 그러면은 2심, 3심까지 이제 계속 항변하셔가지고 어떻게든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노력하시는 분들이 이제 확률적으로는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어떻게든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 내용 중에 심판내긴 하지만 우리가 그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피상속인의 계좌 인출액 중에 청구인 명의로 사용된 그 청은세 보증금을 과연 사전 증여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최근 심판례, 상속증여세에 대한 심판례를 갖고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잠시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